의식적으로 독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거야. 이런 문제 같은 경우.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건 이전에 정보가 많았던 때는 가능했어. 왜냐면 우리는 늘 같은 패턴의 기출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냥 읽고 그냥 풀어도 머릿속에서 일정하게 무엇이 나올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들도 그냥 읽고 그냥 풀면 안 돼. 왜냐? 이런 문제는 철저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철저히 독해의 원리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을 풀지 못했다는 건 결국은 이 문제의 의도에 따른 독해 원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 그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총평에서 유일하게 언급했던 문제가 14번 문제였어. 왜냐면 쌤도 너희랑 문제를 동일하게 풀었다고 했잖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14번이었거든. 일단 너희들이 이 문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둘 중 하나였을 것 같아. 답이 뭔지 아예 모르겠거나, 그러니까 지문 독해가 좀 어려웠다면 답이 안 보였겠고, 지문을 어느 정도 읽었더라도 답을 잘 못 찾았을 것 같아. 다 맞아 보이거든, 이게.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맹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문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은 이후에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눈에 띄는 것만 얘기를 좀 한다면, 보통은 얘들아, 문항이 구성될 때, 자, 만약 4개의 문항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기존에는 사실적 이해가 70%, 일치불일치 문제. 그리고 나머지가 추론, 비판, 창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기 문제를 포함해서 포진해 있었는데, 요즘의 문제들을 보면 4문항 정도로 한번 본다면 첫 번째 문항 14번이지. 이 경우는 일치불일치야. 사실적 이해. 그리고 심하게는 3개 문항 정도가 추론, 비판, 창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너희가 만약에 시간이 부족했다면 사실은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은 첫 번째 문항이라는 거야. 독서 지문에 붙어있는 첫 번째 문항. 근데 그 부분이 요즘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세부적인 정보들을 묻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정보. 따라서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독해할 때. 이 지문도 마찬가지야, 지금. 정답 이미 너희가 알고 있겠지. 정답은 1번인데 이게 잘 눈에 띄지 않았던 이유? 근데 이거 중요 개념이었니, 아니었니? 이 지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언제나 너희들이 1문단에서 반드시 해줘야 될 것. 중심 개념을 포착하는 것. 왜냐면 사실적 이해의 핵심이 바로 중심 개념의 범주와 칭의를 기반으로 선택지를 구성하는 거거든. 오류도 다 거기서 나와. 이 지문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심 개념, 그리고 예측. 이걸 앞으로 1문단에서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독해를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방향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 자, 1문단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문단 시작할 때 너희들 머릿속에서 중심 화제, 중심 개념 포착해 주셔야 되겠죠. 자, 한번 가볼까?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심 개념이 뭐야, 얘들아? 너희들도 이건 봤을 거지.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게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개념이죠? 자, 그렇다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바로 두 번째 줄.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렇게 출발하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중심 개념인 거야. 가장 중요한 지금 정의된 첫 번째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자, 일단 쌤이 한번 적어볼게.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정의의 내용 봅시다.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학생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 급하잖아, 마음이. 특히나 이거 독서 지문 마지막 지문이었잖아. 너희가 아마 엄청나게 시간의 압박 속에서 이 지문을 읽고 선지를 골랐을 거야. 그럴 때 차라리 1문단이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
어쩌면 문제 하나를 맞힐 수 있습니다. 대충 읽잖아? 이제부터는 더더욱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 세부적인 내용들도 개념 정의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봐라. 쭉 읽으면서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대략 지금 이거랑 이걸 비교하는 거구나 라고는 잡았을 거지. 그치? 근데 더 정확하게 잡아주길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사건 후의 결과. 뭘 비교합니까? 사건 후의 결과, 그리고 사건이 없었을 경우. 사건이 없었을 경우를 비교하는 거야. 없었을 경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언제나 여기 연접보다는 역접이 나올 때 훨씬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잠깐만. 그러면 얘들아, 사건 후의 결과, 사건이 없었을 경우의 결과, 뭐가 가상의 결과야? 가상의 결과. 사건이 없었을 경우죠. 왜냐면 우린 지금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잖아. 사건이 일어났잖아. 사건 후의 결과, 사건이 없었을 경우는 가정된 겁니다, 지금. 그지? 이건 가상의 결과야. 지금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틀어버리는 거 보이니? 이게 바로 중심 개념인데 중심 개념이 바로 시작하자마자 얘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지문 전체의 중심 개념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거라면 얘가 불가능하니까 가능한 방법이 나오겠지. 아니, 처음부터 중심 개념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건데 불가능하니까 응 아니야. 이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지문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 1, 3학년도 수능 지문 중에 혹시 너희들 풀어봤으려나?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실제기체 상태방정식, 반데르발스라고 하면 기억할 수도 있어. 쌤은 이거 봄봄 독서 마지막 강좌에서 다뤘습니다. 반데르발스. 이상기체 불가능한 거죠, 현실에서. 말 그대로 이상이야, 이상. 그러니까 실제 기체라는 게 이게 현실이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 이 지문 통틀어서 핵심이었습니다. 문제가 기억, 니은 나오고 이 둘을 비교하는 게 문제였거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 한쪽이 불가능하잖아, 지금.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지금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가능한 평가의 방식이 나옵니다. 그 두 개를 잘 분류했어야 돼, 너희들이. 자, 일단 한번 계속 읽어보자. 자,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사건 후의 결과,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 거야. A와 B를 비교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A와 B 자체야. 그만큼 학생들이 중심 개념을 훅 넘긴다는 거야. 넘기지 말아야 될 것을 넘겨버리고 다른 데서 다른 고민을 하고 이거 바꿔야 돼, 얘들아. 평가원의 의도대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A와 B를 비교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실제 나옵니다.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합니다. 뭐가 바뀌었니? A와 B가 바뀌었지요. A와 B가 바뀌었죠? 읽으면서 너희들이 이 지점을 봤어야 돼. 이제는 가능한 방식이야.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가능한 방식. 바로 뭐와 뭘 비교합니까? 짚어야 되는 건 이런 부분에서 짚어줘야 되는 거야. 왜? 중심 개념이기 때문에. 자, 시행 집단의 결과. 그리고 비교 집단의 결과. 자, 그럼 너희들이 이제 한쪽은 불가능, 한쪽은 가능, 불가능이 가능이 된 이유는 뭡니까? 아하, 하나의 집단이 사건 후의 결과, 그리고 사건이 없었을 경우의 결과, 이 두 가지를 다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두 개가 된 거야? 집단이 두 개가 된 거야. 그래서 집단이 두 개가 됨으로써 이게 지금 가능해졌구나.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너희가 이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이구나. 자,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 사건 외에는, 왜냐? 우린 지금 사건의 효과 자체를 평가하고 있는 거니까 자, 가장 좋은 건 온리 사건만 다른 거죠.
맞지? 온리 사건만 달라야 돼. 따라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은 같으면 같을수록 좋아. 이 둘은 평균적으로 같으면 같을수록 좋습니다. 가령 자 예시를 들어주잖아. 예시를 통해서 앞의 추상적인 개념들을 보통 이해하게끔 만들어주지. 독서가.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두 집단은 비슷해야 된다는 거야. 동일하면 최고죠. 유사해야 된다는 거야. 자, 평균 임금이 같다라는 거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두 집단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구나. 이겁니다. 지금. 요건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이 둘에서의 온리 차이는 사건만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오면서도 너희가 지금 첫 번째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과 두 번째 사건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더라면, 개념을 짚지 않았더라면 여기서부터도 이미 개념이 섞여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야. 다시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얘들아, 정의된 개념을 짚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게 안 되잖아? 뒤에서 와장창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 이 지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세 가지 정도. 뭘까? 당연히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 이문단에서 시작되는 이중차 분법이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평행추세 가정이라는 겁니다. 아마 너희가 이문단에서도 평행추세 가정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야. 또 마음이 얼마나 급하냐.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4문단에 또 나오지. 3문단은 평행추세 가정이 적용된 경우고 4문단은 적용되지 않은 경우거든. 역시 또 지금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잖아. 4문단 읽으면서 평행추세 가정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왔는데 여기서 또다시 평행추세 가정이 아닌 경우를 설명하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일단 따라가자. 그입급을 풀 수 없어요. 자, 원리부터 다시금. 얘들아, 추론의 핵심 언제나 정의에서 출발한다. 근데 그 정의의 깊이를 잘 한번 봐봐. 잘 봐봐. 그 깊이 자체를 가지고 선지화 시켰을 때 학생들은 그 디테일한 요소들을 보지 못하거든. 추론의 핵심은 너희들이 짚어가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자, 지문의 길이가 많이 짧아졌어. 그죠? 예전과 비교하면 만약에 이 지문의 길이가 기존처럼 한 2200자, 2500자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론 막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 그러면 등급컷 한 60점 나오지. 그 정도로 지문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지문의 독해가 쉬워졌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문을 독해하면서 너희가 생각하고 짚어가야 될 내용들을 포함했다 생각해야 돼. 그것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짧아진 거야. 지문을 읽는 속도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야. 그 정도로 얘들아 짚으란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사실은 독서를 위해서는 다른 과목에서 좀 시간 한 배를 서포트해주는 게 좀 중요해졌어. 그만큼. 그것도 너희들이 반드시 염두를 해야죠. 시간 한 배 때문에 이 전략이 흐트러질 때가 있거든.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고, 자, 일단 계속 가봅시다. 자, 따라서 이 두 집단이 거의 같을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대. 오케이. 자, 이를 위해서는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실험적 방법. 이거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자, 이 개념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방법, 가능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이 가능한 방법과 어떤 관계가 있어? 실험적 방법? 왜 나온 거야? 언제나 다음 개념이 나오면 앞 개념과 관련을 짓고 있지. 우리가 그걸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연결하셔야죠. 자, 실험적 방법이라는 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야. 그치? 두 집단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자, 위에서라는 거 앞이 결론, 뒤가 조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실험적 방법이라는 건.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 그지? 1문단 굉장히 빡빡하지 않니? 1문단이 대단히 빡빡합니다, 지금. 그만큼 너희가 1문단을 읽으면서 전체의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1문단에서 개념 자체를 잡고 넘어가는 거야. 1문단의 개념이 끝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1문단에서 너희들이 대충 보는 순간 뒤쪽의 개념들은 연결이 안 되지.
얘들아 14번에 한번 1번을 봅시다.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의 변화를 사건이 어떤 임금에 미친 효과로 평가한다. 이 지문 전체의 핵심. 평가. 자, 효과를 평가하는 것. 그지?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 왜 그럴싸했을까 이게? 뭔가 비교하고 그게 바로 평가였고 실험적 방법이라는 것도 지문 속에 있었잖아. 그리고 굉장히 그럴싸하거든.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의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로 평가한다. 자, 얘들아 어떻게 평가하는 게 실험적 방법의 결과물이었어? 실험적 방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가능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실험적 방법이었지. 시행 집단의 사건 전후의 변화가 아니라 뭘 비교하는 거였니? 시행 집단의 결과와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게 실험적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지. 1번을 그냥 넘어갔다. 1번은 그냥 넘어갔다. 의식하지 않은 거야. 꼼꼼하게 의식하지 않은 거야. 얘들아,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 이런 거잖아. 우리가 눈이 내릴 때 우리는 눈이 내리는 거 보면서 눈이 온다. 혹은 눈이 좀 많이 온다. 펄펄 내린다. 혹은 눈이 조금 오네. 이 정도? 근데 에스키모인들은 어때? 눈이 내리는 종류를 막 9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지. 눈이 다 다르게 세부적으로 보이는 거야. 꼼꼼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구분할 수 있는 의식. 쌤이 이제 예전에 논술 가르쳤을 때도 나는 이 그림을 좀 많이 그렸어. 의식이 얼기설기하잖아 얘들아. 정보가 다 빠져나갑니다. 이번 시험이 전형적으로 너희가 읽긴 읽었어. 읽긴 읽었고 뭔가를 비교하는 것도 봤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게 이 글에서 중심 화제네까지도 알았을 거야. 근데 왜 그 자체의 개념을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냐 이거야. 의식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특히 이번 수능은 이런 방식으로 나오겠지. 언제나 얘들아 출발선은 일문단. 쌤 항상 영문까지 끌어모아서 보라고 하거든. 개념 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거기서 일단 출발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그 뒤에 원리가 있고 뭐도 있습니다. 너희가 개념을 띵겨버렸는데 어떻게 그것과 관련된 그 다음 개념과의 관계, 원리, 추론, 적용 어떻게 들어가니? 그지? 일문단 눈을 크게 뜨고 보자. 특히 중심 개념 그 자체. 의식을 좁혀야 돼. 꼼꼼하게 좁혀야 돼. 아시겠죠? 정보가 그럴싸한 정보들이 너희들에게 맞다고 판단되지 않도록. 눈이 온다. 맞지? 라고만 판단하지 않도록. 요것도 말장난. 이런 말장난들이 좀 있어.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는 있죠. 왜? 많다고 했으니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나와 있었지.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얘들아 2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뭐에 주목해 줘야 될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택지 판단이 까다로워졌잖아. 선택지 판단이 까다로워졌다는 건 결국은 동일한 지문에 대해서 진술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는 거야. 4번과 5번의 선택지를 쌤이 이따가 추론과 엮어서 한번 내가 변형을 좀 해줄게. 그럼 너희가 나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야? 라는 걸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가기 전에 요거 2번. 너희들 이런 자잘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에 주목해줘야 될까? 이런 선택지가 사실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역으로 나올 수도 있어.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 이건 지금 빈틈을 파고든 부분을 냈지만 본래는 뭐를 가지고 많이 나오니? 100%인 경우를 가지고 선택지화를 많이 시킵니다. 한마디로 only 이거. 100% 예외가 없는 것들. 출제 포인트야. 그것이 출제 포인트라는 걸 알면 지문 독해하는 과정에서 걸리지. 걸리면 너희들이 의식하고 의식하면 선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거든. 걸리지 않았다는 거야. 지문 속에서 100%라는 것이 있었나? 예외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었나? 그게 없었다면 너희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경우가 있지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독해하는 과정에서 얘들아, 자, 예외가 없는 경우 100% 주로 나만 할 수 있어. 100% 나잖아. 그죠? 모든 이런 표현들 100%거든.
모두 이런 표현들 앞으로는 주목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얘들아 지문을 한번 가봅시다. 2문단으로 넘어가 보자. 1문단부터 사실은 정보가 빡빡해. 2문단 갑시다. 이중차 문법이라는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해 보이는 개념 등장했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중차 문법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중차 문법도 어디에 포함되는 개념이겠니 얘들아?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중차 문법이 뭔지 한번 볼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냥 이중차 문법은 이거구나. 수동적인 태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적극적으로 너희가 이중차 문법이 뭐지? 오케이, 갑시다.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 오케이. 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인 건 맞는데 이것이 구체화가 됐네. 이중차 문법 이라는 단어로 이중차 문법. 너희들 요거 EBS 연계인 거 알고 있었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치? 혈액응고도 이제 연계였죠? 과학지문? 근데 잘 생각해봐. EBS 수능 특강에서 다뤘던 이 지문과 문제,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 차이가 느껴져? 그 차이가 좀 느껴지면 좋을 것 같아. 자, EBS에서 이중차 문법이 나왔습니다. 너희들 이중차 문법이 왜 이중차 문법인지 알아? 우린 몰라. 왜? 설명 안 해줬어. 이중차 문법의 정의는 알려주지 않았고 이중차 문법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만 나왔죠. 그게 중심 개념이었으니까 이중차 문법은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이중차 문법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EBS에서는 정의도 알려줬어. 뒤에 예시가 나오죠. 자, 쌤이 6평 직전에 작년 6평 문제를 반드시 풀고 가라고 했었거든. 작년 6평 문제 인문 지문 중에 세먼의 과정이론이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세먼의 과정이론. 쌤이 작년 해설 강의에서도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야. 왜냐면 변화된 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잖아? 올해가 3년 차죠. 세먼의 과정이론을 보면 A가 다 사례야, 사례. 혹시 문제 풀어봤을 거야, 너희들 웬만하면. 바나나가 막 날아가는 그 지문 있지. 바나나가 막 날아가면서 이것이 인과 과정인가 아닌가 보는 게 있어. 아무리 바나나 들여다보고 있으면 답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지. 얘들아, 예시가 나오는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앞문단입니다. 이유도 있지. 바로 앞문단에서 뭘 제시하니까? 개념을 제시하기 때문이야. 이 사례에 적용되는 개념. 1. 교차. 2. 표지. 3. 인과관계. 인과, 4. 인과과정. 그리고 사례가 나왔네. 너희들 뭐 하셔야 됩니까? 제일 먼저. 사례네. 사례는 무조건 적용이죠. 앞에 나왔었던 내용에 대한 적용이야. 그럼 너희들은 교차 찾고, 표지 찾고, 인과 찾고, 인과과정 찾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거든. 자, 이 방식은 최근 인문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야. 개념을 매칭하는 것. 해겔의 변증법도 이런 방식이잖아. 개념을 연결하고 매칭하는 거. 자, 이것도 봐라. 보시면요, 이제 뒤에 예시가 나오는데 예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얘부터 이해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래서 쌤이 추론의 핵심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것들을 많이 변형하죠, 선지로 가면서. 근데 그럴 때 변형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개념 그 자체거든. 개념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더더욱 주목해야 돼. 자, 이중차 문법이라는 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빼기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는 결과,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결과라는 단어가 변화라는 단어로 바뀌었지. 예전엔 지문을 독해하면 저절로 정답 선지를 고를 수 있다고 봤었어. 그래서 지문 독해에 몰빵을 했었죠. 과거엔 실제로 그랬어. 지문이 엄청나게 길잖아. 그 당시에 평가원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 긴 지문의 정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었거든. 근데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변형이 많아졌죠. 이게 변화된 수능이야. 변화된 것이 올해 조금 더 가시화된 것뿐이야. 이때 중요한 건 출제자의 의도가 약간 달라졌다는 거야.
기존엔 사실적 이해라는 것을 가지고 4문제 중에 2문제, 3문제를 냈다면 이제는 4문제, 5문제 중에 사실적 이해가 1문제, 2문제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적 이해? 한마디로 일치, 불일치. 70% 내던 거 50%로 떨어뜨린다. 이번에 시험 끝나자마자 평가원장이 나오셔서 추론, 비판, 창의를 비중을 높였다라고 얘기했죠. 예견된 결과입니다. 얘들아, 그럴 때 너희가 사실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어. 왜냐면 이제 지문 독해를 처음부터 이렇게 너희가 개념을 하나씩 짚으면서 잘 읽어나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 중에 하나가 표야, 표. 자, 얘들아, 16번 문제 보시면 표가 있죠. 자, 16번 문제. 표가 있는데, 자, 이 표만 보더라도 표의 전체를 볼 필요는 당연히 없어. 지금 봐도 알 수 없죠. 표나 그래프가 보기에 나왔다? 쌤은 항상 X축과 Y축을 체크하라고 하거든. 자, 집단이 있고, 그리고 지금 사건 전후 변화가 나와 있어. 그죠? 그럼 당연히 사건의 전후 변화, 그리고 집단들. 이게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너희가 처음에 읽으면서 쌤, 저는 개념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발문을 반드시 훑으셔야 됩니다. 발문을 훑어서 나쁠 게 단 하나도 없거든. 이 지문도 지금 보면, 자, 일단 14번은 뭐 일치 불일치니까 15번의 이중차분법을 기억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난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일단 뭐 발문부터 추론이고, 이중차분법이라는 개념이 사례에 적용되는구나 라는 걸 너희가 알았으니까 지문 속에서 이중차분법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보겠지. 그치? 16번도 마찬가지. 다른 내용은 볼 필요 없지만 너희가 저 표를 보고 사건 전후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 이게 변화라는 게. 만약에 여기서 변화라는 이 표가 빠졌다. 쌤이 현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 이게 없었더라면 이 문제는 3점짜리가 아니라 한 6점짜리 문제다. 학생들은 뭘 봐야 될지 몰랐을 거다. 그나마 지문 속에 써 있잖아. 시행 집단의 변화와 그리고 비교 집단의 변화를 빼라고.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변화를 뺐겠지. 근데 변화가 없었다. 뭘 봐야 될지 몰랐을 거야. 여기서 여기가 변화죠. 그죠? 그만큼 자, 이 지문에서 너희들에게 정말 저런 단어 하나의 꼼꼼함을 요구했다. 이번 시험이. 거기에 너희들이 주목할 수 있어야 돼. 자, 물론 이제 너희가 어느 정도의 독해가 가능하다. 조금 더 의식을 꼼꼼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이제 독해가 불완전하다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도움을 받아.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 많습니다. 발문에. 왜냐? 모든 출제자 의도는 어디에 들어있으니까? 발문과 선지에 들어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문제를 지금 해설을 하는 것도 사실 오늘 해설 강의 목표는 단 하나야. 이미 문제는 끝났죠. 쌤이 이 지문을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꼼꼼하게 말해줘봤자 사후적이야. 너희들이 구평에서 문제 풀어야지. 수능에서 문제 풀어야지. 그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번 시험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지? 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선지를 단순히 판단하는 데서 끝내지 않을 겁니다. 1번은 쌤이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개념에 대한 정의지, 정확히는 평가 방법. 2번은 지문 독해 과정에서 100% 예외가 없는 내용들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쌤이 1월에 독서 본봄 개념에서 말하는 내용들이야. 독서 개념에서 쌤은 출제 포인트와 너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지문의 흐름과 패턴, 요걸 겨울방학에 설명하거든? 왜냐면 그게 돼야지만 너희가 꼼꼼하면 그 다음 단계야. 추론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과 뭘 나에게 묻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읽으면서 의식이 되거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읽고 그냥 이런 의도적인 문제를 푼다?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 3번도 역시나 평행추세 가정의 정의죠. 4, 5번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요건 우리가 3문단 보고 봅시다. 얘들아, 일단 3문단으로 좀 넘어가 보자. 자, 2문단 여기 보고 가야지. 여기 평행추세 가정까지 한번 보고 갈게. 자,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 오케이. 자, 정의를 하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수식형이라고 쌤은 얘기를 해. 그래서 사전형.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것이다. A는 이것이다. 사전형.
이것 in A 수식형. 자, 평행추세 가정의 정의가 뭐랍니까? 너희가 읽었어. 쌤 머리 안 들어왔어요. 그래? 그럼 다시 읽어. 다시 읽어야 돼. 평행추세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넘어간다? 어차피 문제 못 풉니다. 다시 봐야 돼. 다시 보자. 시행집단. 자,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이 나는 너희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너희들이 아마 6평 시험 본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이거 꼴 보기 싫을 거야. 시험 잘 봤어도 이거 쳐다보면 지겨운데, 시험이 어려웠는데 쳐다보면 얼마나 싫어. 그럼에도 너희가 최소한 2주 정도는 이 시험지와 붙어 다녀야 된다. 그만큼 이 시험지를 너희가 보고 계속 봐야 돼. 지금 너희들 이 차이가 느껴지니? 평행추세 가정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 같도록 구성하지 않아도 된대. 자, 아까 시행집단의 결과, 비교집단의 결과는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치? 같아야지만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그걸 위해 사용하는 게 실험적 방법이야. 근데 평행추세 가정이 되면 이거 필요 없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대. 이 차이가 느껴지니? 뭐가 다른 거야 지금? 1문단에서 얘기했던 것과 1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과 평행추세 가정은, 자, 쌤이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 이걸. 자, 시행집단 A라고 해봅시다. 비교집단 B라고 해봅시다. 이 둘은 같아야 돼. only 뭐만 빼고? 사건만 빼고. 그지?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지. 사건만 빼고 두 가지가 거의 다 동일하다. 찾기 어렵거든. 평행추세 가정은 지금 뭐가 같다고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야? 정확히 집단과 집단이 같은 게 아니야 지금. 보이니? 집단의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가 지금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필요가 없어. 이럴 필요가 없고 이래도 돼. 뭐만 같으면 돼? 요거만 같으면 됩니다. 사건이 없을 경우에 둘은 이렇게 변화가 동일하다. 변화. 자, 이게 바로 평행추세 가정이야. 좀 어려웠지 내용이. 왜냐면 변화가 같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좀 추상적이거든. 자, 그러다 보니 뒤에서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 이 예시도 사실은 굉장히 더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었다? 이게 과거였다면 아마도 예시 안에서 앞에서 나왔었던 굉장히 추상적인 평행추세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예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을 거야. 근데 이번 예시는 어때? 친절하니? 전혀 친절하지 않아. 동일하게 역시나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더더욱 너희가 예시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이제는 어려울 수 있다. 그만큼 개념 그 자체에 몰입해서 너희가 개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의가 무엇인지에 보다 더 집중해줘야 돼. 자,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서 이제 이 두 집단의 변화가 동일하다. 변화라는 게 머릿속에 남았어야 된다는 거야. 저러한 도식은 쌤이 그린 것이고 저 말고 변화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기억해야죠. 그게 평행추세 가정의 정의니까. 그러면 자, 여기 3문단 너희가 읽었으니까 쌤이 요걸 한번 질문을 좀 해볼게. 질문.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회사로부터. 예시가 나왔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매칭을 할 차례야. 그치? 이중차 분법 매칭하셔야죠. 시행집단 찾고, 비교집단 찾고, 사건 찾고, 효과를 평가한 내용을 찾고. 자,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수원의 교체가 바로 사건이네. 맞지? 자, 그럼 이제 쭉 볼 때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이게 이제 사건.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뭘 비교한다고? 이중차 문법은 자, 교체 전후에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치? 따라서 콜레라가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대. 자, 한번 물어봅시다. 가, 나. 가가 시행집단이야.
그리고 나가 비교 집단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콜레라 사망을 볼래? 100명. 나 집단? 여기도 100명. 근데 잠깐만, 평행추세 가정을 활용하면 100명을 출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선생님 바꿔볼게. 50명 바꿔볼게. 50명. 10명을 바꿔봅시다. 10명.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는 물을 바꿨어. 그래서 150명이 사망을 한 거야. 물을 안 바꿨어. 20명이 사망을 한 거야. 그럼 얘들아, 자, 이 예시는 지금 이중차 문법에 따르면 뭘 비교하는 거야? 숫자로 한번 말해볼래? 뭘 비교한다는 얘기야? 150과 20을 비교한다는 거니? 아니죠. 오케이, 아니야. 뭐라고? 변화를 비교한다고 했어. 변화. 사건 전후의 변화. 자, 여기서 지금 교체 전후의 변화라고 표현하고 있지? 자, 뭐 사망률이니까 이제 퍼센트겠지만 일단 우린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좀 해보자. 자, 플러스 50. 10에서 20 플러스 10. 플러스 50과 플러스 10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럼 하나만 더 질문. 평행추세 가정이 없었다면 얘들아, 가 집단은 몇 명이 사망했을까? 여기선 퍼센트 말고 그냥 수치로만 얘기해 본다면? 그렇죠. 110명이 사망을 했다고 지금 가정을 한 거야. 가정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어. 가정을 한 거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스노우의 예시의 내용입니다. 자, 요거 이해가 되지, 얘들아? 그래서 변화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라는 거야. 전에서 후로 가는 그 과정이 변화거든.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 변화거든. 그래서 아까 쌤이 16번에 변화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학생들은 뭘 해야 될지 몰랐을 것이다. 아마도 사건의 후만 보고 비교했을 가능성이 낮지 않아. 자, 얘들아, 여기 4번과 5번을 한번 가볼까?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 아니라, 물론 사건 후엔 다르지. 결과는 다르죠. 한쪽은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얘들아, 이 질문이 지금 뭘 건드렸다고 생각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옆에다가 내용 하나를 좀 적어봅시다. 쌤이 총평에서 했던 바로 그 얘기인데 한번 옆에다 적어봐봐. 자, 스노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자, 이 내용 맞습니까? 생각해봐. 자, 스노우가 지금 한 게 이중차 문법으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거야. 그죠? 자,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한 거 맞니? 맞아.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거. 맞죠? 얘는 왜 판단이 쉬웠을까, 얘들아? 왜 4번보다 판단이 쉬웠을까? 언제나 학생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요소가 뭘까? 결과야. 결과 눈에 잘 보여. 그래서 스노우가 이런 결과를 냈어. 이런 결과를 낸 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거야. 오케이. 사건의 효과 평가라는 건 처음부터 중심 개념이었거든, 얘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맞아. 가장 놓치기 쉬운 거. 평가원에서 이미 추론 문제를 낼 때, 추론의 선지를 구성할 때 원리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추론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뭐냐? 전제를 건드는 거야. 전제. 결론을 만들어낸 전제. 바꾸기가 진짜 좋아요, 전제가. 자, 그나마도 얘들아 4번은 비교 집단과 시행 집단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잘 봐. 평행 추세 가정의 전제가 뭐였니? 평행 추세 가정 자체가 뭐였니? 정의가 뭐였니? 사건 전후에 변화가 동일하다야. 얘가 존재함으로써 뭐가 필요가 없어졌었니? 두 집단이 동일할 필요가 없었어.
사건 전에 사망률이 동일할 필요가 없었어. 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정했으니 사건 전에도 차이는 있었을 수 있다. 가능해? 일단 표현 자체 추측이야. 그지? 가능하니? 맞아. 왜? 전제 자체는 집단이 동일한 게 아니었거든. 집단의 변화를 동일하게 봤기 때문에 집단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가정에. 그래서 4번이 맞는 설명이잖아. 그지? 전제가 눈에 잘 안 보여. 쌤이 이거를 약간 쉬운 예시로 너희가 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나 좀 문제를 하나 내볼게. 잘 봐. 자, 추론해서 앞으로 너희들 전제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선택지를 보면 딱 알아. 선택지가 뭘 건드렸는지 보면 너희가 독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지를 잡을 수 있어. 그게 되셔야 됩니다. 이번 유평을 통해서. 이번 유평에서 저렇게 경향과 의도를 명백히 보여준 것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무시하고 여전히 관성대로 동일하게 하던 대로 그냥 생각하고 공부한다? 점수 안 나오죠. 역시 올해 시험 끝나고 나니까 추론과 선지 판단이 까다롭다는 걸 누구나 알잖아. 그러다 보니 리트, 미트, 피센익이 또 나오고 있어. 물론 풀면 좋아. 이 기출을 너희가 완벽히 장악했다면. 기출에서 나에게 물어본 추론, 기출에서 선지 판단이 왜 어려웠지? 라는 게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만들었던 뭐 여러 가지 다른 추론의 응용 문제들, 리트, 미트 좋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 얘들아. 지금 너희가 주목해야 될 걸 잘 생각해. 지금 기출이야. 기출 안에서도 이러한 추론의 내용들 이미 3년 동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너희는 주목하고 몰빵해줘야 돼. 그게 된다면 9평 이후에 양치기 하면서 리트, 미트 풀면서 추론 연습한다? 인정. 지금은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전제를 건든다는 건 쉬운 예시로 이런 거야. 자, 사람들은 이게 예전에 쌤이 논술 가르쳤을 때 쌤이 정말 많이 썼던 예시 중 하나거든? 논술은 추론이 몰빵이잖아. 추론 가지고 2000자 쓰는 거거든, 논술이. 자, 물론 논술의 추론과 좀 다릅니다. 수능과는. 자, 사람들은 합의를 통해 자, 독서 지문이라고 생각해봐. 사람들은 합의를 통해 신호등 색깔의 의미를 정하였다. 결정하였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초록불에 길을 건너고 있죠, 지금. 길을 건넌다. 여기 중요한. 사람들은 초록불에 길을 건너. 오케이. 우리가 뭐 원시 시대부터 초록불에 건너기란 건 아니니까, 그치? 미국은 또 하얀불에 막 건너잖아. 하얀불에 멈추고 막 이렇게 하잖아. 자, 선택지 이렇게 써있다. 사람들은 초록불에 길을 건너기로 합의하였다. 맞니? 맞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판단해왔었던 너희가 익숙한 사고는 바로 이거야. 눈에 보이는 결과와 결과를 연결하는 거. 눈에 보이는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는 거. 자, 사람들은 합의를 통해 초록불의 색깔의 의미를 결정하기로 했어. 그리고 나서 초록불에 지금 길을 건넙니다. 이 얘기는 사람들은 초록불의 길을 건너기로 합의하였구나. 오케이. 쌉인정. 이번 유평에서 많이 활용한 전제를 건드는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것도 한번 판단해봐. 사람들은 급조한 자체의 선택지다. 사람들은 빨강불에 길을 건널 수도 있었다. 맞습니까? 사람들은 빨강불에 길을 건널 수도 있었다. 맞습니까? 맞죠? 왜? 그렇게 합의했더라면. 이게 전제를 건드는 거야. 근데 눈에 보면 안 보이잖아. 사람들이 빨강불 길을 왜 건너? 아니 초록불에 길을 건너는 건데? 라고 생각한 순간 얘는 답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한번 짚고 가는 걸 추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 이 추론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 추론이 많이 나왔다. 선지 판단이 까다로워졌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야.
너희들이 추론이 뭔지가 머릿속에서 그 과정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죠. 추론이 강화되면 뭐 할 거야? 내가 뭘 읽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 독해의 원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번 시험이. 선지 판단이 까다로운 이유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요 느낌 오십니까? 이런 식으로 전제를 건드는 문제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너희들 그거 아니? 이게 지문 하나인데 왜 이렇게 지금 길어지고 있니? 그만큼 꼼꼼하게 해야 돼서 그래. 선생님도 쭉 내용 설명하고 선지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번 시험은 너희에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너희가 이 정도의 디테일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철저히 주목해줘야 돼. 그래서 조금 늦네 오늘. 자, 근데 얘들아, 지금의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은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수능에 논술형의 내용들 더해서 한마디로 수능의 논술화죠. 논술 문제를 같이 풀게 될 거야. 거의 결정이 났다고 하지.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굉장히 그 정보력이 빠른 학부모님들 벌써 저기 초등학교 한우리 독서 논술 이런 데 다 터졌거든 지금. 아이들 벌써 가서 막 추론 연습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 미미민우님 있지? 쌤도 그때 이제 미미민우님의 또 감사한 요청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민우님이 이제 오수로 고대 합격하셨잖아. 너무나 인기 있는 유튜버고 더 이상 제2의 미미민우는 없다. 너희들은 오수 육수한 순간 좆된다. 그걸 알아야 돼. 논술형. 지금 가야 돼 지금. 그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추론이라는 건 철저한 근데 원리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쌤이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선택지의 의도들을 대신에 가져가야 돼. 가져가서 바꿔야 돼 진짜로 생각할 때. 그래서 너희가 이런 부분에 이젠 주목을 해줘야 되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정보들을 그냥 쭉 보고 넘어가거나 정보와 정보만을 연결하려고 하면 끝난다. 이제는 이러한 방식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쌤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 그래서 쌤이 총평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공교롭게 오답률 1위 아니야 지금. 10명 중에 거의 9명이 틀렸죠. 잘하자. 개념에 주목하고. 어려웠어. 근데 괜찮아. 6월에 경향과 의도를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수능까지 시간을 주는 거야. 너희가 수능까지 그러한 경향과 의도에 따라서 공부를 쭉 하면서 너희들의 점수와 독해력을 올릴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건 자신감을 가지고 쭉 가는 거야. 잘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사실 1번은 참 진짜 그럴싸하게 잘 맞는 것들이 많아 이번에. 특히 문학 선택지도 그래. 아주 그럴싸해요. 근데 이런 게 참 좋은 건 뭐냐면 너희가 읽으면서 짚을 때 짚어주고 한 번만 생각해주면 의외로 정보가 잔뜩한 내용들에 비해서 너희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런 건 쌤이 분명히 강조할 수 있어. 논술 가르칠 때도 학생들이 이런 추론을 가지고 자신이 이천자를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처음에 오면은 인간의 글이 아니거든. 근데 학생들이 자 추론도 계속 반복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반복하잖아 너희들이. 그러면 머릿속에 그게 인지가 돼 이제. 내가 독해라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독해의 원리구나.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구나. 라는 것들이 머리에 잡히면 읽히죠. 잡히면 선지 판단이 되지. 깔끔하게 되지. 추론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요구하지 않아 절대로. 원리, 의도에 맞게 생각하는 걸 훈련하면 됩니다. 일단은 쌤이 해설 강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선택지들의 의도들을 웬만하면 다 잡아주려고 해. 그 내용들을 잘 적어두시고 이후에 어떻게 줘야 돼? 의도만 알면 되겠니? 안 되죠. 쌤이 오늘 강조했던 부분들은 너희가 독해하는 과정에서 해줘야 돼. 아는 것과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 너희들 할 수 있어야 점수가 바뀌어. 알겠지? 여러 번 읽어보시고 놓쳤다면 다시 보시고 그치? 어디까지 요구하는지 그 개념의 깊이를 너희가 충실하게 한번 느껴봐. 그게 여러 번 보면서 지문을 통해 반복이 되면 다음번 지문 읽는 눈이 달라져. 그걸 너희가 체감할 수 있어야 돼. 자, 뒤쪽을 조금만 더 읽어보고 마무리를 할까요? 자, 평행 추세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자,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문단이 바뀐다는 얘기는 문단 속에서의 세부적인 정보, 흐름이 살짝씩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평행추세 가정이 적용되지 않는,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대. 예컨대 이것과 관련된 게 바로 뒤에 나오는 기억입니다. 그치? 자, 이 얘기는 지금까지는 뭐였다는 거야?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됐었잖아. 그치? 다시 한번 짚어준 거야 지금. 그럼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 거. 만약 너희가 급하게 읽었다. 급하게 읽으면서 이걸 내용을 보면서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평행추세 가정이 뭐였더라? 갔어야 돼. 앞으로 가셨어야죠. 그래서 그 내용을 봐야지 얘도 이해가 되고 얘도 이해가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기준은 평행추세 가정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표지지 저게. 너희들이 잠깐만 이게 뭐지? 평행추세 가정 여기까지 충족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평행추세 가정이 대체 뭐야? 변화가 동일하다는 얘기구나.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충족되지 않네? 그럼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변화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죠? 특히 대비된 개념들 읽으면서 핵심이지. 자, 만약에 너희가 이제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쌤 그렇다면 오케이 이 중심 개념의 정의에 주목해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지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개념 정의는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대조, 대비. 얘들아, 대조와 대비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무엇을 기준으로 대비되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이 두 가지가 갈라졌는가? 이거야. 이 지문 전체에서 자 갈라진 지점은 총 2개. 시작할 때부터 이미 불가능, 가능. 가능을 끌고 가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중차 문법. 그리고 쭉 가면서 평행추세 가정이 적용된 경우, 적용되지 않은 경우 갈라졌죠. 그리고 그 갈라진 지점에서 선지들을 출제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읽으면서 대비되는 지점들 단순히 그냥 대비가 됐네로 끝나면 안 되지. 대비가 됐네. 뭘 가지고 지금 대비가 된 거지? 평행추세 가정의 OX? 여부네? 그렇다면 평행추세 가정이 뭐지? 라고 하면은 놓쳤던 것들도 다시 잡아갈 수 있다고. 지문의 길이가 짧아. 그래서 너희가 읽으면서 크게 부담을 갖지 말고 정확하게 읽는 것들을 오히려 부담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예전이라면 쭉 읽다가 뒤에 가서 막 엉키면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보면은 이미 시간이 많이 날아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평행추세 가정 하나만 보고 정의 한 줄만 보고 다시 넘어오면 되거든. 괜찮거든. 그걸 안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은. 이해가 되시지? 자, 기억 가볼까? 예컨대 여기 15번 문제 만만치 않았어. 그지? 자, 고용진과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 비교 집단보다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뭐가 다릅니까? 변화가 있네? 뭐가 변화인지 찾아봐야지. 그렇다면 일자리가 한쪽은 급격히 줄어들고 한쪽은 좀 덜 줄어들어. 그치? 오케이.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이건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걸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한쪽은 급격히 줄어들고 한쪽은 요만큼만 줄어들어. 15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럼 얘들아 질문. 평행추세 가정이 적용된다면 얘는 어디까지 떨어져야 될까? 그렇죠. 여기까지 떨어지면 되는 거야. 그치? 요거는 근데 가정이야. 말 그대로 가정.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 기억이지? 오케이. 자, 봅시다.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의 증가는 자,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바로 사건이지, 사건. 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거래. 한쪽은 교육 프로그램을 보여준 거, 한쪽은 안 보여준 거죠. 고용 증가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보여준 거, 한쪽은 안 보여준 거. 자, 프로그램이 없었을 경우, 오케이. 프로그램 아예 없어. 딱 요거 비교하는 얘기지. 노랑노랑 요거 비교하는 거. 프로그램은 사건이라는 게 없어. 이럴 때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의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의 증가보다 이러할 것이다. 지문 속에 이 내용 찾을 수 있니 없니? 없어. 상식을 물었어. 너희들에게. 얘들아 상식적으로 자, 저 말을 이해했는지 지금 물어본 거야.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시행 집단 여기서 고용률은 얼마나 증가했을까?
그리고 비교 집단. 이만큼만 떨어지는 공간이야. 이만큼만 떨어지는 이제 집단이야. 누가 더 많이 뽑겠니, 얘들아? 여기가 더 많이 뽑겠죠, 당연히.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여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많이 뽑을 거야. 그걸 물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일단 4번과 5번 중 하나. 학생들이 4번을 많이 골랐죠, 그리고. 자, 일단 4번이 맞는 건 알겠지, 앞부분에? 아니, 4번이래. 작는 게 맞다는 건 알겠지? 오케이, 작은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작아. 자, 그러므로 이제는 기억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해서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진과 효과는, 그러니까 이중차분법 적용, 사건 전후의 변화를 비교할 거야, 이제. 여기는 프로그램을 보여줬어. 자,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이러할 것이다. 자,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것보다 이러할 것이다. 그러면 자, 평행추세 가정 이렇게 가봅시다. 얘를 뭐 늘려도 되고 이렇게 가보자고. 오케이? 이 두 가지의 변화가 동일하다 보고, 한쪽은 프로그램을 보여줬어. 비교 집단 안 보여줬죠. 사건 경험하지 않은 거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얘보다 얘가 더 많이 뽑힐 거야.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지금 뭘 비교하라고 한 거냐면, 자,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과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지금 비교하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와 얘를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더 많이 뽑을까? 둘 다 프로그램을 보여줬어. 누가 더 많이 뽑겠니? 얘는 이만큼만 떨어진다 가정했으니까 얘보다는 더 많이 뽑겠지. 그러니까 기억의 이중차분법, 한마디로 실제 변화량을 가지고 이중차분법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경우는 더 효과가 작겠죠. 얘가 실제로 이만큼 떨어진 애니까. 이렇게 가정했다면 덜 떨어지겠고, 좀 덜 떨어지니까 프로그램 보여주면 효과가 좀 더 좋겠고, 실제로 이만큼 떨어지니까 효과는 더 미미하겠고. 요 차이 이해가 되니? 쉽게 말하면, 자,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이제 5시간을 잔다고 가정하는 거야. 5시간을 자. 강의를 들었어. 김재말 강의를 들었습니다. 얘 안 들었어. 야, 효과가 더 좋지. 얘 요만큼 이렇게. 효과가 더 좋아. 근데 얘가 실제로는 10시간을 잤던 거야. 그리고 강의를 들었어. 그래도 효과는 있지. 하지만 5시간 잤다고 가정했을 때와 실제 10시간 잤을 때 누가 더 효과가 있겠니? 당연히 얘가 효과가 더 작겠죠. 그 얘기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근데 봐, 문장이 너무 길어, 뒤에 것도. 기억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자, 일단 기억에서 핵심은 너희가 뭐가 없다는 거, 평행추세 가정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 집단과 충족된 비교 집단을 이용해서 평가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물었다는 건 사실은 이 문제의 의도는 뭐야, 얘들아? 평행추세 가정을 알고 있냐는 거야, 의도가. 평행추세 가정이 없는 경우니까. 그리고 있는 경우와 또 비교를 하잖아, 그죠? 평행추세 가정이라는 게 이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지. 자,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개념에서 일단 출발한다. 일단 너희가 이제 쭉 읽으면서 놓쳤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야. 그 놓친 부분들은 뭘로 보완한다? 일단 너희가 꼼꼼하게 개념의 정의를 포착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기했었던 대조와 대비의 부분들에서 무엇을 기반으로 지금 무엇을 가지고 둘이 대조되고 대비되고 있는가, 갈라지고 있는가. 그 부분들은 아주 전형적인 독해의 출제 원리 중 하나입니다. 알아야 돼.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3점짜리 문제인데 정답 자체는 오히려 가장 너희들 눈에 좀 띄었을 가능성이 높은, 왜냐? 이 내용은 지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거든. 적용 문제니까 일단 너희가 읽으면서 뭐가 시행 집단인지, 그지? 뭐가 비교 집단인지 찾으시고, 비교 집단이 2개로 늘었다는 거, 이게 핵심이죠. 비교 집단이 2개로 늘었다. 자, 그리고 정답은 4번. 아니, 사건 자체가 1992년 4월에 있는데 1991년, 상식적으로도 1991년은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났는데 그걸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신뢰할 만한 평가,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지문 속에도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지? 마지막 문단에.
그래서 그 내용들은 꼼꼼하게 적혀있지.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번에 어휘 문제도 약간 만만치 않았어. 어휘 문제. 실제로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너희가 코비드 세대 아주 전형이잖아. 너희가 이제 고3 코비드와 함께 고등학교 올라오지 않았니? 쌤이 또 코비드와 함께 내가 런칭을 했거든. 그래서 너희와 함께 1, 2, 3. 쌤은 3, 3, 3에 있었지만 너희와 함께 이제 지금까지 3년 차가 된 거야. 그래서 어휘 부분들, 특히나 너희가 기출문제 풀면서 문제 풀 때 어휘가 조금이라도 약간 좀 아리까리하다. 반드시 찾아봐야 돼. 올해는 어휘도 너희들이 갖춰야 되는 요소 중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경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거까지만. 자, 이 문제 풀면서 15번 문제 이거 좀 어려웠던 사람들. 한마디로 이번 시험의 특징. 과거에는 예시를 지문 속에서 자세히 설명해 줬어. 그래서 너희가 그거를 연결하는 거, 연결하면서 이해하는 거, 혹은 심지어 예시를 통해서 그 앞에 있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했죠. 얘는 전형적으로 개념의 요소를 던지고 너희들에게 한마디로 개념의 그 요소, 단어, 정의를 던지고 자, 난 줬으니 한번 이걸 풀어봐라. 아예 개념 적용 자체, 예시에 적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화시킨 거야. 자, 이 문제. 자, 너희들 21학년도 수능 문제 중에 예약 지문이 있습니다. 자, 예약 지문이 쌤이 현장에서 이거는 같이 봤었거든. 엮어서. 비슷해. 예약의 법적 성질이란 지문인데 거기에 2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것도 역시나 예시가 나오고 예시를 설명하지 않아. 딱 한마디로만 설명해. 이 예시는 계약이다. 그리고 문제가 나왔어. 뭐에 관한 질문일까 이거?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치? 2번 문제도 학생들이 어려워했어. 너희가 아마 문제를 풀면 왜 이게 답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미 추론은 21학년도부터 시작됐다는 거. 너희들이 지금 장악해야 될 건 21, 22 그리고 올해 유형 포함해서 변화된 유형의 기출들입니다. 그래서 쌤은 독서 엔더 선지에서는 딱 변화된 유형들과 리트만 다루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기출 문제들을 많이 접해봐야 돼. 3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고 법에서 핵심은 주체라는 것만 쌤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오케이 문제 꼭 풀어보시고 이렇게 마무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